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바닥 오르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연애지상주의자 인생의 드립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김 선생입니다. 네. 월요일이라 우울하구나. 월요일엔 우울하지요. 네. 전 지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바꿨어 이제. 바이엔 슈테판 치우고. 안녕. 바이엔 슈테판에서 뭘 못 받아서 그런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질려서 물려가지고. 요즘에 제가 솔직히 바이엔 슈테판을 조금 안 먹고 있어요. 맥주 자체를 잘 안 먹지 않아? 맥주 저녁에 먹고 자니까 좀 힘들더라고. 술 친구미 다 떨어져가. 소연아범님 듣고 계시죠? 아껴 먹어야 돼요. 네, 술 친구미 떨어져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포를 먹어. 한 포를 다 먹지 말고. 그렇게. 또 그러기에는 또 약효가 또 한 봉은 먹어줘야 또 되거든요. 또 네. 저는 전후로 먹잖아. 그 전후로 먹었어. 빨리 떨어져. 전후로 다 먹는구나. 전후로 먹어줘야지. 내성이 쌓여가지고. 아이고.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돌마고 특집을 오늘 내일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공범자들 매진 행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공범자들 개봉하는 날 관 하나 정도는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매진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여기 생각보다 빨리 매진되는 바람에 이거 봐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쭉쭉 했는데 네. 뭐 이제 어제도 저희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이게 또 익명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바람에 네.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 군자금이 약간 네. 바닥이 나서. 자금이 거의 제 사비도 쓸 만큼 썼고 이제 들어온 돈도 다 거의 썼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게시판에서 인증샷 올려주신 많이 계신데 이번 한 주만 좀만 더 같이 힘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공범자들을 좀 장엄하게 멋있게 클로징할 수 있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거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뭐 의견이 오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진짜로 그냥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네. 저희가 이제 매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주십시오. 보실 분들 아니면 뭐 네네.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그거 주시면 저희가 예매 번호 이런 거 보내드리거든요. 네. 많이 가서 보시기도 하고 또 어차피 내가 사서 볼 거 선물 받아서 보시면 제가 문자를 그렇게 이제 또 보내드리거든요. 꼭 사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선물하시라. 그럼 어차피 돈 내고 볼 거 다른 사람 이렇게 한번 선물해가지고 또 안 볼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서 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한 번 정도 더 할지 뭐 아니면 한두 번 더 할지 모르겠는데 공범자들 거의 다 끝날 때 한 번을 남겨두고 이름을 정했네. 뭐. 드가자 프로젝트라고. 요걸 마지막에 누가 정해주셔가지고. 네네. 드가자 프로젝트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성대하게 마무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와주세요. 좋겠습니다. 저 공범자들 쪽에서 받는 게 없는 게 확실한 게 그쪽은 그런 걸 줄 만큼 돈이 많은 영화가 아닙니다. 없어. 거기 지금 매일 저녁 다니고 있어요. 김프로쇼나 거기나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서로 말로만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2부에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김민식 PD 그리고 KBS의 오태훈 아나운서 네. 두 분 모셔가지고 돌마고 특집으로 꾸며드리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의 빠따 사연이 이건 최연소 같아요. 그러네요. 김프로쇼를 통 털어가지고 네.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의 사연을 받은 것 같은데 김 선생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BGM 큐! 저는 그 누구보다 무섭다는 중2 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듣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 14년 삶에서 처음으로 동생이 아닌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저와 달리 룸메이트는 처음 만난 날에도 다른 친구들의 외모에 대해 제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전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기만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너 어이없니? 라고 했고 자주 다른 친구들에게 양말이나 로션 등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 캠프가 끝나갈 즈음 제게 처음에 깜빡하고 샤프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그 친구가 빌려갔던 핑크색 샤프를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위에 달려있던 깨끗하던 지우개는 검게 변했고 뚜껑은 사라니치에 쓸 수도 없게 망가져서 돌아버렸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따져야 하는 건 알지만 고작 1,000원짜리 샤프라는 건 알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소하고 너무 째째한 일일지 몰라도 다른 지인에게 뒷담화 까기는 어려워 조심스럽게 김프로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바로 김프로쇼 화이팅!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후원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해주시길 바래요. 네. 이야, 마지막 말이 참 무겁게 와닿네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거니? 네가 지금 후원할 수 있으면. 알겠어. 야, 내가 매일매일 편집하는 걸 한 6년 더 하는 얘기인데, 지금. 야, 그렇군요. 아, 이거 좀 쉽지 않아요. 네. 요거는 약속드리기 좀 어렵고. 야, 샤프를 빌려줬는데, 네. 아, 망가져서 돌아왔다. 네. 빠따를 좀 쳐달라. 네. 뭐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단 귀엽다. 아. 참 네. 귀엽다. 야, 중2가 김프로쇼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앞으로 말조심, 입조심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너 이 하게 방송 되고. 들으면 어디까지 이해하니? 아니, 우리를 비판적인 시선에서 막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 무섭지 참. 그럼요. 미안해. 답이 중간에 들어가 있긴 했어. 화를 잘 내는 성격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따져야 하는 건 내가 또 안다. 근데 이 1,000원짜리라 너무 좀 얘기하면 째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존엄성을 지킨 건 뭐냐면, 딴 사람한테 말 안 했어. 근데 여기 그렇죠. 말한 거야. 어디다 확인해야 되겠고. 본인이 빠따 이전에 화를 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토스한 격이에요. 지금 이 친구에게는 무슨 대나무숲 이런 거 많잖아요. 김프로쇼가 중2 친구의 대나무숲이다. 그런 거예요. 성토의 장이 됐지. 또 이거 하여튼 성실하게 저희가 해드려야죠. 네. 근데,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걸 빠따까지 칠 일이냐. 네.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가격할지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네네. 요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그렇죠. 그 근데 부분부터 이 좀 친구는 얘기해보죠. 어쨌든 중학교 2학년한테 샤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핸드폰 같은 거예요. 그렇지. 거의.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망가뜨려서 왔다. 네. 근데 나를 이렇게 내 물건을 함부로 막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포인트이긴 하죠. 네.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고작 1,000원짜리 샤프라 사소하고 째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럴 필요 네. 없다. 충분히 화낼 수 있다. 그렇죠. 1,000원짜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놈은 나중에 뭐 100만원짜리, 네. 뭐 200만원짜리 이런 그럼요. 것도 빌려가서 망가뜨려요. 자, 전 재산이 얼마고 그 중에 1,000원이 얼마만큼 퍼센트인지 빨리 계산해봐요. 본인이 스스로 후원할 수 있을 때 본인이 받을 월급을 상정해보고 거기서 똑같은 퍼센트를 나눠봐. 12만 원 정도 낼 거야. 그런 일이야. 네. 큰일입니다. 화내도 네. 되고 사람은 살면서 화낼 때는 화내야 된다. 그렇죠. 잘했다. 네. 사연 보낸 걸 일단 칭찬. 네. 칭찬 1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답답할 정도면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깝깝함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 갑자기 막 쌍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근데 본인이 그 룸메이트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막 빌려가 놓고 잘 안 돌려줘, 얘가. 나는 샤프로 끝났지만, 딴 애 가방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냥 살짝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응?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는 애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깔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그치. 이를 그것 쪼잔한 사람으로 때문에 보일까 또 봐. 이제 뭔가 나의 진심과 달리 막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 게 싫은 거야. 여론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이제 우려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그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돌마고. 공범자들을 보라고 할까? 15세라 볼 수가 없을까? 아, 그렇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샤프를 그 친구한테 줘라. 줘. 그래. 내밀고 주면서 너 가져.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변해버린 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 쓸 수 없다. 그냥 너 가져라. 근데 돈 때문은 아니라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다. 너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만 하고 뒷담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연 보내 우리 중2 친구 물건만 갖고 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일반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뒷담화를 까봤자 지만 손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여론이란 게 양말, 로션 등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은 애들이 시위만 안 했을 뿐이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본인이 하나의 촛불이 될 수 있다. 네.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혹시 그게 부담되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을 대동해라. 니네도 그렇지 않냐? 근데 이거 얘기해본 사람이 있냐? 다 근데, 아니, 좀 짜증나는데 쪼잔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 그래? 나랑 같이 가서 얘기하자. 근데 우르르 몰려가서 다구리를 놓는다거나 하면 안 돼. 그럴 일은 아니다. 네. 저는 약간의 추측을 해봅니다. 왠지 중2 여학생이신 것 같아요. 네. 양말, 로션, 그리고 핑크색 샤프에서 몇 가지 그치, 단서가 그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실. 여기 양말 로션이 아닐 거야. 네. 뭐, 빤스, 뭐, 이렇게 돼 있어. 스레빠. 빤스, 셀바, 뭐, 이럴 네. 거야. 로션 자체를 안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로션이야. 네. 여학생, 속상했지? 오빠가 위로해줄게. 더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이거 더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범죄알만 어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자, 여기서 바로 가격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던 이 친구를 분노하게 한 이 사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구를 사용하긴 좀 그래요.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도구를 사용해서 가격을 할 수는 없고 네. 그거에 상응하게 따끔함을 일러줄 뭐 있습니까? 볼펜 뚜껑 딱밤. 네. 딱밤. 요거 딱밤. 학창시절에 많이 그냥 손으로 하는 딱밤은 너무 아파요. 네, 잘못하면 또 여자의 머리에 상처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볼펜 뚜껑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머리 착 하는 거 알죠? 예. 그렇군요. 네. 그거 약 2회. 2회? 아. 딱밤 네. 2회. 딱밤 2회로 그러면 그렇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아이고, 네. 아프겠다. 네. 데일밴드 붙여? 스스로 후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팟캐스트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계속 중3 때 알바해라. 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후루룩 저희가 댓글도 몇 개 읽어드릴게요. 호모 카락테스님께서 주말에 봐야 카운트 상영관 재오픈에 도움된 데서 종일 비워도 다녀왔는데 무대 인사 오신 아트나인 대표님과 최성화 감독 너무 멋졌습니다. 공범자들 화이팅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시린바람님 관람 인증사진과 함께 주말 공범자들 관객수가 의미있게 집계되고 있어 마음이 몽글거리네요. 조금은 변화되는 움직임들에 힘이 되길 바라며 감사해요. 네, 폴리썬님. 오래된 애청자인데 이렇게 공범자 관람으로 처음 인사드려 비가 와서 잠시 귀차니즘으로 고민했지만 언론의 적폐들 청산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전부 다 공범자들 인증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몰아드리고 있는데요. 네.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주말 관람을 위해서 굳이 인증을 해주신 호모 카락테스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귀차니즘을 뚫고 관람하고 오셨다는 폴리썬님 축하드립니다. 싱코데 마요 식사권은 구로시집이 티켓 예매 인증해주신 메롱메롱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추천해드립니다. 숙취 해소 효과가 진짜 있으니까 선물해보셔도 좋고 직접 복용하셔도 좋고요. 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김민식 PD님, 오태훈 아나운서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옴스테판을 원래 사랑한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늘상 1년 넘게 제가 주구장창 매주 아재들과 함께 약 빨고 불을 지르고 유치하다 가면 대가리 도끼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못 일어나? 피 많이 나와요. 약자 죽여버려. 그렇죠. 찔러 죽이고 배 죽이고 막 쏴 죽이고 그렇죠. 즉사하죠. 볼 때마다 좋죠. 저희가 좀 좋아하는 쌍욕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려 주십시오. 물에 빠져 죽거나 불을 지르고 불이 타오르면 불에 타 죽거나 네, 즉사하죠. 볼 수 있죠. 피 많이 나와요.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무부 장관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돌마고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꾸며드릴 텐데요.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그래서 MBC, KBS가 어서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MBC의 우리 김민식 PD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KBS의 오태훈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자, 그럼 두 분을 짧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인상 말씀을 한 번씩 드려야죠. 반갑습니다. 김장겸을 물러나라로 연일 저희 사장님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는 불온한 사원 김민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 빨리. 회복 스타세요. 그러니까요. 자, 오태훈 아나운서님도 인사를 한번. 김장겸에 묻혀서 고대영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알리고 네. 고대영 사장의 치적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드려야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최대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배틀이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뭐 여실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짧게 프로필을 그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BC의 김민식 PD님은요, 현재 심의국에 계십니까? 네. 심의국 소속이시고. 금요일부로 출근 정지 20일 받았습니다. 출근을 못 하시고 계신 심의국 직원이십니다. 네. 한양대 자원공학과 87학번이시고, 한국 3M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네. 2년 만에 퇴사하시고, 통역사가 되려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들어가셨고, 96년에 MBC에 입사하셔가지고, 예능 PD로 입사를 하셔서, 일요일 밤에, 뉴논스톱, 뭐, 요런 거 이제 하시다가, 드라마국 드라마 PD로, 내조의 여왕, 글로리아, 뭐, 요런 거 이제, 만드셨고요. 그러다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직 6개월, 대기발령, 교육발령, 구속영장 청구, 뭐, 징역 2년 구형, 뭐, 요런 거 이제 받으시고. 네. 종합선물세 때였죠. 네. 하나도 지금은 빠지지 않고. 출근 정지 20일에. 타이틀이 화려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 우리 오태훈 아나운서님은 홍익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예, 맞습니다. 역시 예. 아나운서의 포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88학번 나이신데 90학번. 예. 이시라고. 그렇습니다. 네, 1997년에 네, KBS 공채 24기로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지금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예. 주로 이제 뉴스 프로그램이나 바른말 고운말 뭐 일라디오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저도 고생하기 전에는 좀 잘 나간 아나운서 축에 낀 적도 있었습니다. 네. 6시 내 고향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 네. 얼굴을 보시면 저분 이렇게 하실 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올드하신 분들은 저를 알아요. 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흔적도 없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통하고 계십니다. 김윤석 닮은 꼴이다. 있어요, 포스가. 네. 약간 비슷한 포스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뭐 페북 통해서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직접 뵌 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너무 본론으로 무거운 질문 드리기 전에 잡질문을 좀 드려야죠. 형수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구매할 때 상품 소개와 막상 사용 후기가 다른 경우 상당히 난감한,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제 외대 통역대학원 1년 후배였는데요. 신입생 때 저기 이렇게 복도 끝에서 제가 걸어오는 걸 보고, 어라? 외대라 그러더니 교환학생이 다 있나? 제 외모를 보고 약간 좀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갔거든요. 남자들이 신입생 환영회 가는 이유가 뭐 여기서 보니까 연애 상담도 많이 해주시던데 남자들이 신입생 환영회 가는 이유는 뭔가요? 새로 들어온 애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 보러 갔다가 40명 여자애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애가 한 명 있어서 그 옆에 앉았는데 그게 지금 집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연애하는 기간 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할 때 제가 주로 했던 그거는 나하고 계속 만나면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빵 터지게 웃겨줄게.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그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많이 그걸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사람은 제가 이제 MBC에서 예능 PD로 일하면서 뭐 시트콤 연출하면서 논스톱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인간은 그냥 철없는 딸따라로 저렇게 평생을 살겠구나 생각하고 되게 그냥 편하게 그걸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간이 노조 집행부를 하더니 막 이제 이러고 다니니까 집사람은 많이 이제 당혹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이를테면 운동권이었고 옥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정을 키워가고 뭐 이랬으면은 지금 이런 것도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삶을 사는 사람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마님께는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예. 출근 정지를 당하셨는데 출근 정지라는 타이틀의 징계는 제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KBS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없어요. MBC에도 비슷한 같은 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징계 난 걸 보고 회사에서도 정말 일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뒤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면은
왠지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고까지 할 저분들은 저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다들 징계 수위난 거 보고 야 이거는 저기 울보와 쫄보의 대결이다. 왜냐면 제가 그 공범자들 영화에서 좀 이렇게 한번 세게 운 다음서부터 그리고 뭐 언론 시사회 때 우는 장면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저 이제 울보라고 이제 놀리고 있는데 야 이거 김장겸 사장은 쫄보 인증이다. 그래서 이거는 울보와 쫄보의 대결인데 그렇다고 근신이나 주의 같은 거 주기에는 왜냐하면 가볍고 인사위를 사실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징계를 하겠다고 몇 번을 계속 불렀는데 그래서 저들은 되게 고민 끝에 출근 정지 20일인데 이건 제 생각엔 그냥 그 유급 휴가 20일 포상 휴가를 아니 왜냐하면 급여상에 별로 이렇게 저게 없어요. 그래요? 정직이면은 월급이 안 나오거든요. 정직이면. 근데 출근 정지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받은 거기에 상으로서는 지난번에 대기 발령 때는 하다못해 기본급만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문구가 없는 거 보니까 급여상으로 별 손해가 없나 봐요. 좋은데? 괜찮네.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내 고성방가 금지. 20일간 뭐 그런 거죠. 아마 나오지 말라고 저기 사원증은 막아놨을 거예요. 또 메시지에 중요한 게 상관없이 그냥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회사에서 떠들지 마라. 오지 마라. 안 봐서 한 20일만 너 안 봤으면 좋겠어. 뭐 약간. 그러면 회사에 안 나가는 것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워시는데 지금 이게 벌인지 상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회사에서 후배들이 다들 형 우리는 뭘 정도 하면 그래 내가 니들 이미 늦었고 새로운 거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으로 뭔가를 해봐라고 이제 후배들에게 독려를 하고 나름 있습니다. 머리 써서 회유한다고 이런 걸 던진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사실은 이게 혹시 고난도였던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아니 이젠 좀 그만 좀 하시죠. 약간 이런 그게 아닌가. 뇌물인 아닌가 해서 이걸 그냥 받고 말면은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 안 하고 받는 거니까 이거 김영란법 혹시 저쪽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언론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저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이걸 내가 혹시 받으면 혹시 김영란법에 저쪽 되나 약간 고민 중입니다. 직장 상사가요. 네. 후배한테 쓰는 건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장님 다음엔 좀 더 센 걸로 끊어주세요. 출근 정시 한 30일을 계속 연속으로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런 뒷얘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걸로 협상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짜친 질문인데 네. 돌마고잖아요. 예. 약간 고연전 연고전처럼 네. 돌고마냐 돌마고냐에 대한 악유는 없었나요? 아,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상당히 민감해요. 특히 KBS와 MBC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을 때는 언론 지형이 좋을 때는 서로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가 이제 좀 경계도 많이 하고 견제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 좋을 때 힘들 때는 또 친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거든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이에요. 그래서 어느 조합원은 왜 우리가 뒤에 빠져야 되느냐. 보시면 주체제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거든요. 거기는 K가 앞에 있습니다. 절묘하게 이거 절충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인 중립 아닌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렇죠. 오늘 이제 돌마고 특집을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최승호 감독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큰 개요는 저희가 이제 훑었는데 네. 여전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뭐,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내부의 소상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모셨거든요. 감사하죠. 여러 차례 파업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징계를 당하거나, 어디 뭐 귀향을 가거나, 이런 얘기를 이제 대략은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진짜 어려운 일인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런 걸 좀 한번 좀 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2012년에 MBC 같은 경우 이제 170일 파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간 파업을 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6개월간 이제 가장들, 40, 50대 가장들이 집에 돈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6개월간 월급이 안 나니까 연봉의 절반을 이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 30대 총각들은 그냥 월급 안 나오면 취미생활 좀 줄이고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하우스푸어들 이렇게 대출 매달 꼬박꼬박 2, 300씩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출을 해서 카드 대출이든 뭐 신용대출을 해서 그걸로 막아나가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목동에서 이 조합원 아들이 중학생인데 어느 날 봤더니 얘는 매 학원 안 가고 저녁에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고 PC방에서 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너 요즘 왜 학원 안 가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몇 달째 파업 중인데
월급이 안 나와서 학원비가 없어서 아무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불안하면서 우리 아버지 회사는 왜 그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6개월 파업이라는 건 지금 뭐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 6개월 파업하고 돌아갈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니들 왜 얻은 것도 하나 없이 뭐 김재철 사장 뭐 물론 이런 것도 없이 그렇죠. 방송 정상화에 대한 어떤 약속 없이 그냥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니라고 되게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당시 이제 노조집행부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6개월 동안 조합원들의 이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먼저 야 내가 저기 나는 저 생활이 좀 힘드니까 나 저기 부모님도 좀 모셔야 되고 이런 친구가 없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6개월 이후로 계속됐을 때 언젠가는 사실은 그때는 2012년 대선도 있고 싸움이 출구가 없는 싸움이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죠.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6개월을 같이 싸웠는데 7개월째 8개월째 돌아갔다고 우리가 그 친구에게 배신자라고 어떻게 칼을 꽂을 수 있을까? 네. 좀 그건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행부에서 가장 주장했던 거는 대오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같이 돌아가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5년 동안 착살날 줄은 몰랐죠. 근데 그나마 되게 다행스러운 건 그 조합원들이 지금까지도 회사 사내에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지켜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싸움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게 저는 조합원들에게 되게 감사한.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서도 안 물어볼걸요. 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노조, 뭐 제3노조, KBS는 새노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기는 창피하니까 네. 못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새노조, 뭐 헌노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드러나는 이유인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취임 며칠 전부터 취임하고 나서 한 2주 이럴 때까지 모든 9시 뉴스를 총동원해서 이명박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해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때 거를 보면 우린 당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9시 뉴스에서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들 다 검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취임 5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요. 네. 내가 인사 이거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08년 8월 8일 KBS에 경찰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명박 정권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그 사이에 국정원, 감사원, 경찰, 외부에서 또 방통위 모든 곳에서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한 정말 치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노동조합이 움직이질 않아요. 당시엔 노조가 하나였어요. 언론노조 KBS 본부라는 노동조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왜 불이익을 받고 언론이 침탈당하고 정권에서 압력을 가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노동조합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또 사장과 관계가 좋으니까 새로운 사장과. 네. 그래서 또 이 노동조합이 언론노조를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와도 친하게 되고 언론노조를 탈퇴하니까 자유롭게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또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분노한 KBS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50명이 카페 하나를 작게 빌려요. 그게 2009년 12월 17일입니다. 그날 작은 카페를 빌려서 거기서 언론노조 KBS 지회를 만들죠. 5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언론노조 새노조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커다란 노조는 저희는 부를 때 구노조라고 얘기하고 정식 명칭은 KBS 노동조합 기업별 노조고 저희는 그때 치고 나와서 새롭게 언론노조로 저희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론노조 KBS 본부를 새노조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물론 유보조합은 뭐 많이 있지만 한 1,800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KBS는
지역까지 다 그 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청주 KBS, 부산 KBS 다 한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기자, PD 말고도 기술을 하시는 분들, 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 PD들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옳은 얘기를 하면서 분개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관심 없으면 그런 거에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 노조에 그런 분들의 비율도 좀 많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나 싶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거에 분개한 기자, PD 내지는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은 노조가 2개인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KBS 노동조합이 있고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은 분들이 공영노조라는 걸 또 만들고 계시긴 합니다. 아, 그러면 노조는 공식적으로 3개입니까? 또 뭐 여러 가지가 또 많은데 KBS는 방대하고 복잡해요. 많은 게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상파 3사 중에는 제일 크니까 KBS는 기둥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안 보이는데. 그 기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도 있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초토화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침묵하고 있으면서 기둥 뒤에서 언론을 정상화시켜야 돼라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KBS 언론노조 KBS 본부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노조하고 새 노조 1,800명하고는 좋을 땐 좋고 뭐 안 좋을 때 상당히 안 좋은데 그쪽은 좀 이번 여러 가지 투쟁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그게 부정적인 건가요? 소극적인 건가요?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뭐 하여튼 네. 네,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자 MBC 상황은 어떻습니까? MBC는 2012년 이제 170일 파업에서 저희가 패배하고 올라간 거죠. 지고 올라갔고, 자, 그러고 난 다음 지난 5년 동안은 사실은 노동조합 흑역사,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한 온갖 기술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를테면 노동조합을 상대로 180억, 200억 상당의 손해배상, 뭐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조합원마다 다 나누면은 뭐 1인당 진짜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내물어야 되는, 만약 그게 이제, 근데 물론 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다 무효로 조합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송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이제 탄압이 들어오는데 또 그중 하나가 이제 사실은 어용노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3노조라고 부르고 걔들이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KBS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다수파, 그러니까 원래 계속 있었던 거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있고요. 네. 새로 만든 애들이 MBC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일베 아이콘 김세희 기자라든지 최대현 아나운서, 복귀의 아이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조합원들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에서 그 친구들이 또 운영하는 MBC 노동조합 운영하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럼 다들 막 공정방송 싸움 응원합니다. 그럼 나는 우리가 그걸 댓글을 볼 때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MBC 노동조합이라 그러면 이제 언론노조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죠. 이거 관리하는 친구들이 이런 응원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이걸 리액션을 어떻게 할까? 차단.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노조 그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1노조고요. 네. 그다음에 2노조가 이 약간 어용노조, 그러니까 그 사이 몇 년 사이에 이제 만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임자 노조라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냥 선배들이 이렇게 몇 분이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또 노조도 하나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럼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언론 노조 휘하에 있는 노조가 그렇죠. 예. 투쟁을 계속 같이 하고 맞습니다. 있는 노조다. 네. 이렇게 네. 기억을 하셔야 된다. 네. 아무튼 뭐 요 상황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KBS 같은 경우에는 MBC보다 물론 규모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조합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부당하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KBS 상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졌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뭐 맞습니다. 사장 물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 덜 알려졌는데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분들, 어떤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제일 먼저 탄압을 시작한 곳이 KBS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2008년 8월 8일 날 들어와요. 2008년 8월 7일 날 KBS를 살리겠다는 집회를 엽니다. KBS 앞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미 광우병 때부터 2008년 5월부터 광화문 광장에서는 많은 촛불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광우병 때문에 아니면 명박산성에서 분노해서 나는 내가 활동하는 거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면 어디를 지키면 우리가 싸우는 걸 알릴 수 있을까? KBS MBC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마포대교를 걸어서 오세요. 집회를 하시다가. 우리가 싸우는 걸 알릴 수 있는 길은 KBS MBC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알리는 길이다라고 해서 걸어오셔서 KBS 앞에서 한 달 동안 촛불을 들어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권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고 그 전날 집회를 여는데 제가 그때 진행사회를 봤었거든요. 네. 거기서 거기서 20여 분의 시민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 선배님들이 연행을 당하죠. 바로 그때부터 다음날 정현주 사장의 해임을 승인하는 걸 이사회에서 할 계획이었고 네. 그것을 저희가 막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사회에서 정현주 해임을 땅땅땅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 앞에 버티고 있는데 외부에서 기동대가 들어옵니다. 참 더운 날이었거든요. 8월 8일 날이. KBS 본관 3층에 이사회가 회의장이 있는데 벽에서요. KBS 벽이 폭포가 됐어요. 뭘로? 사람들의 온기하고 열기하고 숨 이것들이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통과가 돼요. 거기서부터 KBS는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MBC로 옮겨가고 다른 곳으로 마구마구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근데 저희들은 노조를 이제 서로 만들게 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5년만 고생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2012년 12월. 예, 그 대선에서 좀 뭔가 상황이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 저희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KBS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많잖아요. 네. 저희들은 징계를 대놓고 내리진 않아요. 공영방송이고 저희는 국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걸 하게 되면 사장이 국정감사에 불러 나와서 여러 가지 문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집요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게 지역을 보내버려요. MBC는 그게 안 돼요. 그쵸. 다 다른 회사니까. 네. 회사가 다르니까. 근데 저희는 춘천도 보내고 부산을 갔다가 울산도 보내고 지금 뉴스타파 대표로 있는 김용진 선배 같은 경우에 이분은 KBS 탐사보도팀 팀장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낱낱이 다 파헤친 것이 KBS 탐사보도팀이었는데 이분을 부산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편기자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 보내요. 그런 일들이 KBS에 참 많았고 당시에 이제 노조가 없으니까 조합이 없으니까 상환행동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저희가 싸웠거든요. 거기 활동했던 김현석 전 기자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춘천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고 많이 가요. 뭐 창원, 청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찍히면 갑자기 어느 날 지역으로 발령을 내버리니까 버틸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인가 11년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나운서실에 종무식을 해요. 12월 30일쯤에. 갑자기 실장이 저를 불러요. 종무식 끝나고 나서 야 1월 1일부터는 수원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왜요? 거기 사람이 좀 갑자기 없어져서. 그러면 그냥 1월 1일부터는 수원 가서 출근해야 돼요. 이틀 뒤에. 네. 그럼 미리 그 어떻게 사전 조율이라든지 하다못해 이거 관련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징계는 차라리 받으면 저도 이제 징계를 받고 뭐 정직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검찰 조사도 받고 이번에 올 5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이 났어요. 네, 저희가 5명이 최종 무죄 확정이 났는데 그런 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족이 멀쩡히 있고 애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지역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이것처럼 힘든 부분은 참 없어요. 정말 여러모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그것도 상대에 맞게. 거기다가 이제 전 직종이 아나운서지 않습니까? 네. 아나운서들이 파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개편 때 아나운서들은 봄, 가을이 참 중요해요. 3월 개편, 10월 개편 이럴 때 좋은 프로를 맡거나 좀 유명한 프로들을 맡게 되는 걸 원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 활동 오태훈이는 조합 열심히 하고 파업도 열심히 했던 놈이야. 방송 안 줘요. PD가 안 찾는다 그러고.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야, 쟤는 아나운서랬는데 요즘 뭐 해? 그냥 뭐 라디오 뉴스 하나 하고 있어. 이게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 가장 그런 걸 좀 심하게 받으셨을 때가 2012년 파업 끝나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죠. 출근하셔가지고. 출근하고. TV만 보고. 예.
출근 정지가 차라리 나은데. 진짜 괴로운 일이죠. 당시만 해도 아나운서실 전체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본사에 있는데 이 중에서 KBS 세노조는 한 16명밖에 없었어요. 이분들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방송은 방송대로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막내인 우리 아나운서 후배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박근혜 정권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투쟁도 하고 싶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직장인이고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조합 활동만으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은 좀 비껴서게끔 저희들이 좀 일도 좀 해보게 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친구들 좀 방송 꼭 시켜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일도 좀 있었고 했죠. 일을 못하게 되면 커리어상의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게 개선이 되더라도 역시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위치에 가게 되면 그게 앞으로의 향후 커리어의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럼요. 예.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은 뭐 정치부라든가 뭐 사회부라든가 이런데 안 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나운서들은 일단 TV에 늘 나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D야 뭐 원래 화면이 안 비쳤기 때문에 사라져도 사람들이 사라진 걸 모르는데 아나운서들은 이제 뭐 명절 때 이렇게 가면은 야 근데 넌 요즘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방송에서 뺐을 때 그 배제했을 때 타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건 젊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한창 일할 때 이를테면 아나운서들이 어린 연차 때 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 다니면서 뭐 맛집 탐방이라든지 시골 장터 참 이게 이제 어릴 때 이거를 이제 한창 그 일을 할 때 그게 있고 그다음 또 좀 그 경험이 쌓이면은 또 뭐 스튜디오 진행인지 이게 있는데 그때 아예 배제되고 나면 한 이거를 5년에서 10년, 사실 10년 가까운 세월, 긴 세월 동안 특정 나이,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일에서 배제되고 나면 전체적인 어떤 경력 개발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나 아나운서의 경우는 배제됐을 경우 티가 많이 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첫 번째 타겟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 영화 공범자들 보면 88 사태 그때 그 KBS 내에서 싸움 장면 정말 보면 처절하게 싸우죠. 근데 저는 그때 이 오태훈 아나운서께서 막 그 사회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 저건 진짜 대단하다. 저건 왜 이제 저는 그걸 또 특히나 더 뼈저리게 느꼈냐면 2012년 이제 저희가 파업을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명박 들어오고 나서 김재철 사장 처음 왔을 때 낙하산 이제 사장이 반대 투쟁을 하면서 49일 동안 파업을 했을 때 그때는 파업하고 나면 보통 파업을 하면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집회 사회를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꼭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프로그램 배제나 뉴스 진행에서 배제를 하면서 아, 이 친구는 이미 파업 때 얼굴이 너무 팔려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정치색이 강한 진행자로 보여. 그래서 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나운서 가급적 사내 집회하거나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하자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하다가 170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그냥 뭐 핸드폰 하나 들고 페이스북 라이브에 대고 떠드는 생방 정도는 그냥 별로 긴장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작용을 좀 낳게 됐습니다. 랩도 하시고. 예. 가장 힘들게 저는 이제 뭐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어쩔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분들 예. 또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좀 적극적으로 했다가 찍혀서 계속 불이익을 받는 분들 같이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힘든 일이 또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감정의 골도 좀 깊어질 테고. 네네. 뭐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나운서실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6명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좀 미묘한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중에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정치적이다. 치우쳐 있다. 공정하고 균등한 방송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니들은 밖에 나가서 얼굴을 내놓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해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후배들은 세너조로 오지 못했었어요. 상당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KBS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충분히 저희는 인정을 하는데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우리 고생하는데 왜 저 친구들 안 오지? 뭐 나는 방송 안 좋아해? 우리 후배들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우리가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보자라는 것들을 KBS는 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 앞서 말씀드렸던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제 길환영 사장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니네 다 갔지 않았냐 이제. 다 가졌으니 아나운서 문제는 좀 풀어라. 좀 부탁도 하고 읍소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성명 막 세게 낼 것도 좀 약하게 좀 내기도 하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배들을 어떻게든 방송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세노조가 방송을 하네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고 나니까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70%, 80%의 아나운서들이 KBS 세노조 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앞서서 아나운서는 공정해야 되는데 왜 치우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회사가 공정할 땐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정치적이고 회사가 치우쳐 방송을 하면 아나운서들이 나와야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MBC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MBC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시용이라고 해서 그렇죠. 새로 인력들을 막 뽑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지금 보도국에서만 제가 알기로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당한 이미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맞아. 뭐 이렇게 좀 반목이나 굉장히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김장겸은 물러나라라고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야 사장 하나 한다고 바뀌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싸울 때는 전선을 적의 규모를 너무 크게 파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100명이 다 김장겸 체제에 수호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방송하고 싶었는데 마침 MBC에서 늘 사실 신입 공채를 하면은 1000대 1, 1200대 1 하던 회사에서 경력 공채를 하는데 경쟁률이 3대 1, 5대 1인데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신입 공채를 하지 않았거든요. 신입 공채를 하면 이제 노동조합에 다 같이 손잡고 가입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들어온 친구들인데 저는 앞으로 만약 사장 한 사람만 바뀌면은 이 안에서 충분히 다시 서로들 선의의 경쟁하면서 프로그램을 누가 더 잘하고 보도를 취재를 누가 더 잘하고 제작을 누가 더 잘하고 아나운서들은 진행을 누가 더 잘하느냐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야 했는데 지난 5년간은 일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조합원이냐 아니냐로 이제 일을 맡기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장님이 바뀌고 나면 회사의 체제는 금세 시스템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하나만 딱 쳐내면 됩니다. 그럼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셨겠네요. 제가 그 어떤 긴장감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옆에 이제 오늘 오태훈 아나운서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솔직히 드리는 건데 저는 작년에 KBS 그 국회에서 했던 그 국정감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확 쫄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고대영 사장이 사실 국회 국정감사면은 국정감사에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고 질의를 하면 근데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보면서 우와! 상남자다. 상남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가는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홈그라운드인데 거기에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간 게 야,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고대영 사장님 되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겠다. 쟤는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손을 봐줘야겠어. 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만약 이쪽 편에 기회가 와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적폐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고대영 사장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적폐청산은 키워가 많지가 않아요.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난 9년 동안 날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약간 이제 어떤 전시성 서비스. 여러분 그래도 지난 겨울 동안 추운데 나오셔서 촛불 집회 하셨으니까 우리가 요 분은 시원하게 우리가 쫓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는데 자 그랬을 때 고대영 사장님이 급 이렇게 부상할 것 같더라고요.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근데 우리 김장겸 사장님이 절대 거기에 빠질 분은 아닌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고대영 사장님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한참 임기가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죠?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당연히 보수 정부 한 30년 장기 집권 들어가고 반기문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그때 고대영 사장님은 임기를 시작해서 그런 강한 카리스마를 보였는데
우리 김장현 사님 안타깝게도 탄핵 정국에 임명되시고, 이렇게 사장 되자마자 바로 끈떨어지시고, 내가, 사람들이 우리 김장현 사장님을 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사장님의 인지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네이버 인물 검색에 도대체 김장겸은 누군데 얘가 이러고 다니나, 뭐라도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 전 되게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걸 했고요. 전 지금도 이제 KBS 조합원들 사실 되게 친한 조합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싸웠으니까요. 네. 우리 예전에 그 약간 왜 그 영웅 본색의 이것처럼 서로 등지면서 막 한 360도에서 막 온갖 적들이 몰려오는데 서로 등지면서 네 등은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둘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친구는 싸울 때 함께 싸워주는 친구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은 같이 보내드리려고요. 두 분을 가급적 한데 약간 지금 이제 배틀이 붙었죠. 그래서 고대영, 김장겸 누구를 먼저 내보내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 게 김장겸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요. 워낙에 징계도 남발하고 부당노동행위 많이 하게 되고 그것도 근로감독관 갔더니 그 체증하고 있고 이런 악행들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고대영이라는 사람은 답변하지 마. 이건 카리스마가 되게 세 보이긴 하지만 KBS는 그래도 좀 MBC에 비해서는 좀 양질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건 좀 양반이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징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대영 사장이 2018년 11월이면 나갑니다. 이제 1년 얼마 조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더니 이분이 확 달라졌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답변하지 마! 이랬던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저희들이 피켓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9주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안 내밀어요. 옛날 같았으면 저희가 앞에서 피켓팅하고 있으면 그 시큐리티 직원들 저희들 많아요. 상당히 많고 100여 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예부대거든요. 피켓팅을 하고 있으면 그냥 들어서 옮겨버려요. 저희를. 그리고 워낙에 요새 같은 곳이라서 사장실이 있는 6층까지 가는 통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걸 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몰래 들어온다거나 9시를 넘겨서 몰래 들어오고 인사를 할 때도 보면 자기 수족을 안 치는 게 아니고 저희에게 제스처를 내밀죠. 내 임기만 보장해주면 니들과 함께 할게.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도 무슨 뭐 한번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분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6년 11월에 저희 촛불 전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탄핵이 될까 말까 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 총리를 누굴 하나 안 치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6월이나 7월까지만 그냥 보내보자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무슨 소리야 당장 내보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100만 200만 계속 촛불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었죠. 만약 그때 그래 그냥 임기 보장해주고 아니면 뭐 식물로만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박근혜도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똑같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박근혜 체제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 용납할 수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더 들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 힘을 조금만 더 보태주신다면 새로운 변화가 오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교체돼서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시청자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딱 하나만 예상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우선요. 지난 9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또 하지만 무언가 칼을 갈고 있었던 분들이 KBS는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다 체감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난 방송할 수 있어.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볼게라는 것들이 발현이 되면 KBS는 국민들께 정말 많은 정보들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 중에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보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도에서도 MB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KBS에서 한번 사장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 세월호 사태 때. 맞아요. 세월호 때 그때 나가셨죠. 잠깐 나갔고 새로운 사장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KBS 기자들이 그 짧은 순간에 뭘 했냐면 당시에 총리로 지명됐던 사람을 저희가 갑자기 특종을 해서 바로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떤 교회에 가서 맞아요. 말씀을 하셨다가 저희가 그 상황에서 바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 사회 요소요소에 있었던 적폐들 이런 것들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권 차원에서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 부분들을. 그렇죠. 네. KBS가 바뀐다는 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2012년에 저희가 파업을 했었을 때 170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95일 파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리셋 뉴스 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뭘 했냐면 총리 산하에 그리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람들을 뒤에서 작업하고 취재하고 국정원에서 동원돼서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고 했던 것들 저희가 다 밝혀내서 보도를 했어요. 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예. 사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YTN의 문제점들도 드러나게 되고 MBC도 드러나게 되고 KBS가 정상화되면 국민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해 봐야지라는 고민들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심지어 언론 노조가 밖에서 파업하면서 특종을 터트린 걸 기억하시라. 네. 그리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참하고도니 실크로드니 정말 좋은 프로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그동안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굳이 다른데 뭐 케이블 통해서 돈 안 들여도 그냥 정상 수신만 받으셔도 충분히 좋은 방송들을 양질의 방송들을 콘텐츠를 왜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주시는 방송이고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누리셔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 권력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돌려드려야겠습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네. 질수 없이잖아요. 네. MBC PD와 기자들은 KBS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약간 좀 이렇게 엘리트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었죠.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되게 자유로운 어떤 제작 자율성을 누리면서 많이 살아왔는데 그들이 지난 5년간 사실은 사회의 약자로서 살아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PD 수첩 PD인데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면서 스케이트장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케이트장 빙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아침에 나와서 빙질을 얼음을 한번 싹 만져보면 이게 너무 녹았으면 온도가 올라가서 녹으면 스케이트가 안 나가고요. 너무 또 추워서 딱딱하면 사람들이 또 안 오고요. 추워서. 항상 그 스케이트장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가장 약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PD와 기자 아나운서들이 다시 제작 현장에 돌아와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 각 분야에서 어떤 힘든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이들의 시선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MBC가 지난 5년간 망가진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저는 세월호 유족에 대한 MBC의 보도 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MBC였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힘든 어떤 분들이나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KBS보다 살짝 약한 구체성이 조금 구체성이 좀. 왜냐면 제가 예능 PD, 드라마 PD 출신이라 딴따라라서 그쪽을 잘 몰라요. 저널리즘 몰라요. 이제 약점이 있네. 자, 이거 두 분 모셨더니 뭐 거의 한 45분 동안 지금 랩 배틀이 붙어가지고 벌써 45분이 흘렀어요. 쏟아놓으시는데 시작도 안 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시작 안 했어요, 저희들 아직. 자,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아주 뭐 대강 훑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망가졌고 또 어떻게 버텨왔고 어떤 시간을 거쳐왔는지 대략 이제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하고 저희가 내일은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볼까 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내일 모셔가지고 또 45분짜리 하는 랩 배틀을 하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